그러면 이제 3종 세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농촌 공간 전략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촌 공간 전략 계획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의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예측을 통해서 옥천의 우리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래의 토지 이용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을의 그 소멸성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마을들은 소멸될 예측이 가능한 마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마을들은 현재 인구를 유지할 거다. 어떤 마을들은 접근성이 높고 새로운 어떤 기관망들이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소멸될 걸 예측하면서도 거기에 계속 예산을 쏟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최소한의 그 주민들이 삶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금같이 뭐 일률적으로 5억, 10억 뭐 이렇게 예산을 이제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에 대한 이제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난개발 요소에서 첫 번째 소멸 마을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 내에서도 공가, 폐가 또 마을에서도 이런 걸 이제 분석해 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접근성 같은 것을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 현재 마을 해관을 기점으로 해서 보건소나 소방서 또 행정 서비스를 하는 면사무소, 읍사무소들이 접근성이 어떠냐. 현재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는데 1시간 반씩 걸린다. 이것을 최소한 40, 50분으로 좀 당겨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적인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국회법에 의해서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도시 지역은 이제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는 상업 지역,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이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농촌 지역은 그냥 비도시 지역이라 갖고 관리 지역과 그 농림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계, 이런 그 법률상의 한계 때문에 농촌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접한 관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행태들, 난개발 요소, 축사나 공장, 또 이러한 태양광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들이 없는가? 뭐 이런 것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은 그 전자제품은 어디 가서 사고, 또 그 의원은 어디 가서 이용하고, 또 종합병원은 어디 가서 이용하는지 이렇게 서비스 연계 구조를 또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 농촌 공간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이 공간 전략 계획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황 기초조사를 수립하고 농촌 공간의 현황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 공간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옥천이 현재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동서남해 뭐 이렇게 동서남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권을 구별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림부의 농촌계획을 해서는 아예 두 개의 다층 생활권이나 아니면 하나의 단일 생활권으로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해서 그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활권을 분석하는 어떤 기준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나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청산면 주민들은 저 황간에 가서 일부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옥천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SKT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평상시에 자주 통화하는 사람하고 평상시에 자주 그 교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고요. 또 국가에서 KTDB라고 교통량 조사 자료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그만큼 이제 소통, 교류가 많이 되니까 이제 차량 이용 통행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 내적 통행들이.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설문조사에서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서비스 연계 구조. 어떤 시설을 어디에 가서, 어떤 그 물건을 어디에서 구매하는지 이런 구매력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연계 구조를 분석해 보면 바로 이런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방향 및 기본 구상을 만들고요. 또 하나 이제 농촌 공간 발전 계획에서 군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과제들을, 정책 과제들을
그 발굴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또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농촌 공간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촌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공간 전략 계획에서는 이 필수 조직들이 있습니다. 추진 체계라고 우리 흔히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던 계산군의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때 보시면 군 전체에 대해서 그 계산은 그때 3개 생활권인가로 이렇게 다층 생활권으로 구별을 했었는데요. 그 농촌협약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군에서 농촌개발팀이 이제 전담 조직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팀장을 포함해서 5명, 최소 5명 이상 확보가 돼서 이 농촌협약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어야지 이게 그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정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전 조직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대상사업과 연계사업, 또 이 사업의 주체인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사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 농산업과도 농어촌복지과도 여러 가지 또 문체부 사업,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패키지형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 150억짜리를 하나를 져서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 주체들, 동아리들이 어떤 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갖고 사회복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어떤 문화체육과 뭐 또 예술과 또 다양한 그 부처의 사업들을 부서의 사업을 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예산 항목을 어떻게 조율할지 어떻게 프로그램 간의 중복성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협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끌고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행정협의회다. 제가 그 시범사업 지역을 그 농식품부하고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결국은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는 중심지하고 기초생활 거점에 대해서만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국은 지자체에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율하고 또 이것을 그 문제를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개별 사업 단위로 다 추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결국은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협약 그 지원센터에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연계 사업이나 대상 사업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정 관리나 공정률 관리, 성과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농촌협약 중간 지원 조직들이 그냥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선정받기 위해서 그냥 그 일시적으로 조직이 돼 갖고는 나중에 선정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업무 로드나 상당히 어려움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팅을 좀 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데요. 농촌협약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는 행정 또 그 여기에 또 참여하는 조력을 받아야 되는 전문가 그룹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저는 필수 조직을 한 4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전담 조직, 행정협의회, 그 지원센터, 그리고 협약위원회. 이것은 필수 조직으로서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농촌협약이 잘 성과를 굴러가고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는 중앙과 광역, 지자체, 또 계획 수립자 입장에서의 서로의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천같이 단일 생활권으로 이제 가겠다.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체계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지역은 이제 교통체계 분석은 노선별 운행 횟수, 그리고 정류장, 또 정류장에서 자연불악과의 거리, 그래서 어디는 버스의 혜택을 못 받는 데는 행복 택시 같은 것을 지원해서 농촌 교통형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결국은 선정이 된 이후에 이 계획 보고서를 가지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잘 정리가 됐냐에 따라서
옥천군은 300억을 받았다, 뭐 계산군은 500억을 받았다, 이런 것이 이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는 사업들을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잘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건데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농촌협약협의회라는 것이 또 소통기구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필수 조직은 아닌데요. 결국은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서로 이해 조정이 필요한 또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농촌협약협의회를 통해서 그 유연하게 또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조직으로서 하나의 조직도 또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좀 슬라이드가 좀 많이 깨졌는데요. 활성화 계획의 그 수립의 기본 원칙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간 전략 계획을 수립했을 때 농촌의 공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후에 농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또 고령화 노인들이 편리하게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필요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 부합성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이런 그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의 3종 세트와 적극적으로 부합하느냐,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그 뜬구름 잡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현재 정부 부처에서 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모 사업들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성과성, 또 지역 자원의 활용의 극대화성, 이런 것이 이 사업 선정의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농촌협약 대상 사업을 기획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대상 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업비가 이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계 사업들은 현재 그 지자체나 아니면 충북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도에서는 농시사업, 이것은 국비 지원 없이 농시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균형발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균형발전 전략사업 같은 거, 이것은 국비 지원 없이도 가는 사업들, 또 지자체 차원에서 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잘 연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절차 같은 걸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예비계획에서 의견 청취할 때 뭐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설명회, 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진짜 이것은 이 사업을 생활권 계획을 가지고 협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 구조를 거쳐서 오도록 하라. 그래야지 나중에 선정된 이후에 왜 이런 사업들을 우리한 허락도 없이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했냐, 이런 갈등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하고 이제 약간 틀린데요. 이것은 생활권이 이제 계산은 3개의 생활권으로 돼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있던 추진 조직 체계들은 그 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조직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 농촌 칠성, 장현, 연풍을 그 생활권으로 해서 우선 생활권으로 이제 여기서 선정을 받은 데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는지 이제 요 도식화를 이제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요번에 이제 기초계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PM단이라고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역에서는 좀 혼란스럽게 혼동돼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가 그룹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초계획지원단은 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 그리고 PM단은 예를 들어서 청성면 농촌 중심 사업 PM단, 이렇게 개별 사업을 조력하는 전문가 그룹,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때 기초계획단과 PM단의 그런 혼동은 좀 그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서 아까 이제 정주 여건, 또 농촌 경제 활력 제고,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서는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 확충, 이것은 이제 365 생활권이죠. 예를 들어 365의 3은 30분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옥천읍에서 종합병원, 충남대 같은 종합병원을 해달라고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60분 생활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30분은 이제 병의원 정도, 보건소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대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그 독거노인들의 어떤 그 심정지가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바로 이 손목 시계 같은 걸 채워줘서 그 보건소나 소방서로 바로 연결하는 골든 타임을 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유형들이 사업들이 여기에 이제 엮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빈집 정비라든가 또 농촌다움 정비, 그 복원 뭐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경제 활력 제고에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 옛날에는 이게 6차 산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농촌 융복합 산업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 이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류의 사업들이 이제 엮일 수가 있겠고요. 요 표는 계산군에서 최종적으로 그 연풍 장현 그 칠성 생활권에서 칠성이 이제 중심지 사업 1생활권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기초생활 거점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이 결정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또 기초생활 거점 사업, 또 농촌형 교통 모델, 또 마을 만들기 사업, 뭐 농촌 재생 뉴딜이라든가 농촌 취약 지역 개선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묶여서 그 한 400억 전후로 해서 여기는 사업비를 이제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살기 좋은 365 생활 공감 거점 칠성 생활권이라는 큰 슬로건 하에 사업들이 어떻게 연계를 가지고 공간적으로 중심지와 1계층과 2계층, 3계층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이것을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준 그 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각각의 이제 뭐 사회복지, 문화, 체육 뭐 이런 부분들이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하위 거점 간의 관계성,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로 보여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3종 세트의 마지막 농촌 공간 정비 계획으로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간 전략 계획에서 난개발 요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생활 이제 정비 대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소가 뭐 10,000마리씩 이제 그 사육되는 공간이 있다. 그럼 거기가 밀집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 그 정비 대상 지역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겠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은 1순위부터 끝순위까지 나오는데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는 제일 낮은 하위 순위를 갖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농촌 공간 정비 계획이 필요한가는 아까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이제 그 토지 이용이 계획적으로 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 관리 지역의 이제 한계인데요. 바로 이제 마을과 인접한 지역이 이제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축사가 들어오고 태양광이 들어오고 개별 공장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 장전마을의 비극이다 해갖고 우리가 한때 전국을 아예 그 멘붕 상태로 이제 빠지게 했는데요.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이 발생해서 14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뭐 마을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정읍 장애마을, 정해마을이라든가 남원의 내기마을, 청도의 풍각마을 이런 게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직선거리 500m 그 상류 지역에 퇴비 사료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관리 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하수 관리가 안 돼가고 그 물이 그냥 그 자가 상수도를 통해서 그냥 주민들이 다 암이 발생하는. 그래서 요번에 이 그 농촌협약에서 농촌 공간 정비 계획에서 분석을 하는 게 필수 사업이 됐고요. 또 그로 인해서 농촌 공간 정비 그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석 결과까지는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별도의 옵션으로 가지고 이게 이제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계산하고 영동이 농촌공간 정비계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0억 정도 규모로 그러니까 농촌협약에서 생활권에서 한 400억과는 별개로 또 추가적으로 140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례 지역을 보면 이건 이제 제천 사례인데요. 제천은 이제 올해 이제 선정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제천은 2개의 생활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좌측표는 그림은 난개발 요소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축사, 태양광, 뭐 여러 가지 공장들, 개별 공장들이 있고요. 오른쪽 표는 그 분석 결과에다가 토지용 계획, 지도를 이제 얹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 지역에 진짜 이게 난개발 요소들이 들어갔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분석을 할 때 과거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축사가 몇 개 들어갔다 이런 것만 이제 봤는데요. 요번에는 필수 그 분석 그 옵션이 뭐냐면 국토를 격자형으로 쪼개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지리정보원이라는 데서 그 정보 포탈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토부에서는 우리나라 국토를 행정구역, 법정, 행정, 자연부락 단위로 구별을 하지 않고요. 이게 공간 구조를 분석을 할 때는 격자형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냥 여기선 그렇지만 이게 원 GIS 도면에서는 50 바이 50으로 그러니까 50m, 50m가 쫙 당겨 보면 그 속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셀 단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수계 도면을 놓으면 아 이게 상류 지역에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식수원에 해당되는 곳에 이게 오염원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분석해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뭐 이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 농촌 공간들 그동안 진짜 황폐화돼 있고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던 농촌 공간들을 체계적으로 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었다 하는데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멸 마을 위험도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소멸 위험 지수는 39세, 법적으로 청년들의 나이를 39세까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를 가임 여성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한 연령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이제 마사다 히로야가 지방 소멸을 쓰면서 마사다 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결혼 정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44세까지도 출산 그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좀 늘려 잡아볼 때가 있고요. 65세부터 고령 인구를 보는데 생산 가능 인구를 70세로 이렇게 늘려 잡아야 된다. 그 UN 같은 데서 권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그냥 소멸 마을에서 우리가 빠져나갔다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보육 정책, 육아적 정책, 여성 정책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노령 인구의 그 일자리 정책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표의 어떤 그 확장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용 압축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격자형 단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자입니다. 이게 격자식으로 이렇게 이걸 이제 당겨 보면 이게 50 바이 50 밀도가 여기 이제 허연 데는 이제 완전히 산이죠.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네트워크 분석은 마을 해관이 이제 마을의 거점이라면 거기서 난 보건소까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불편한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선정 기준은 뭐 난개발 요소들과 마을과의 어떤 거리가 어떠냐부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게 이제 그 계산해서 그 우선 공급 지역을 선정할 때 썼던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SOC 접근성, 그리고 노후주택들이 있느냐 없느냐, 난개발이 어떠냐에다가 인구 증가율, 또 소멸 위험 지역 증가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농촌 공간 정비 대상 지역을 선정한 자료인데요. 이게 계산군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오늘 날짜로 그 서울에서부터 충주까지 중부 내륙선 철도가 내일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2023년에 문경까지 개통이 되는데요. 바로 그 가운데 부분이 그 연풍에 역이 하나 들어옵니다. 근데 역 앞에 신풍리라는 그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한지 박물관도 있고 예전부터 한지를 생산하던 그런 마을입니다. 지금도 아주 맑은 용출수가 그냥 콜콜콜 나올 정도 2개의 용출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그 역사에서 50m 떨어진 곳에 소가 1,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윗단에 보시면 그 블럭형으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 계곡에다가 ICT 축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전했던
그래서 전국에서 5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선정이 돼갖고 140억이 그 선정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밀도가 이제 상당히 높아요. 분석을 했더니 소가 한 10,000마리씩 있어. 근데 마을이 있어요. 이게 마을을 옮기는 게 좋을지 축사를 옮기는 게 좋을지 현실적으로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소 10,000마리를 옮긴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가 될 거고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될 거고 그 소가 또 갈 데도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마을을 옮겨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소가 있는 10,000마리가 있는 데는 축산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게 뭐 축사, 산사태 이런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면 거기는 마을을 이전시키고 에너지 생산지구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1, 2월에 농식품부에서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관리 지역을 현행 3개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 생산 3개를 한 5개로 늘리고 결국은 이제 다른 쪽에 손을 못 대니까 농촌형 용도지구를 많이 이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지구, 마을보호지구, 뭐 역사문화지구, 또 에너지 생산지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아예 그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그 차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전을 시킨다든가 축사를 이전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일부 사례는 전라도 같은 데서는 휴업이나 폐업을 시켜서 그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 생명권을 또 그 확보해 준 사례도 있고요. 괴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소들이 1,100마리가 떠난 곳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천에 그 안성이죠. 안성의 팜랜드 같이 체험 휴양 마을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그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발표를 하게 됐었습니다. 예, 오늘 뭐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상향 지역 사업,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또 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 그 속에서 농촌협약, 또 농촌협약을 구성하고 있는 3종 세트인 농촌공간정비계획, 그 전략계획, 그리고 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공간정비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께서 그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또 과감히 도전도 하시고 또 여러 우수 사례와 이제 경쟁을 해서 옥천군의 이제 발전을 기여하실 텐데요. 오늘 이런 강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